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그 썸네일 제목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강렬해요. 전두환은 학살자가 아니다. 운동권 세대의 전두환 컴플렉스 연구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3번에 끝날 수 있는 강의인가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저희 VN 뉴스는 그 광주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요. 특별히 저희 이사님이시고 참 사실은 그 설립 대표이셨던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예의 바르게 조곤조곤 여러 차례 이미 강의를 하셨습니다. 5.18 어두운 부분이 조명되어야 된다. 최근에 우리가 재방송을 통해서 다시 이 강의를 내보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제로는 4년 전에 했던 이 강의들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잠깐 볼까요? 저희가 내보냈던 강의들은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된다. 국가를 좀먹는 5.18 신화하에 도전한다. 이런 제목이 있었고 5.18 누가 왜 어떻게 몇 명을 살상했는지 밝히는 게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국가 좀먹는 5.18 신화하에 도전한다. 5.18 전두환 광주 방문설은 허위. 광주 방문 증언한 전 미군 정보원 제2의 김대엽인가. 한겨레 5.18 카빈 사명자 일명설, 명백한 허위. 절대 일명이 아니죠. 많았죠. 이런 이제 그 도 변호사님의 강의들을 쭉 저희가 내보냈고 최근에는 재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VN 뉴스에서 이런 강의들을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리더십 포지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장도 이것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안보실장님도 보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VN 뉴스의 강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강의를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역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분들이 아니고요. 한국을 움직이는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제 오디언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제 강의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귀를 열고 들으면은 중학교 3학년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대부분이 눈이 가려져 있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제 가까운 친척 중에 인척이죠. 인척 중에 실제로는 상당히 수재가 있습니다. 거의 전국에서 한 몇 등 안에 드는 이 정도 수재고 대학 입학할 때도 거의 수석으로 입학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대화를 하다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이단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서 주사파랑 싸우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대답했냐 하면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도 한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소위 말하는 1980년대 의식화된 생각들을 정직하게 틀지를 않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50이 되고 60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두환은 학살자다. 이런 명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끝에 주사파가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김일성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은 다 저는 이미 좀비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때 정말로 김정일 세력을 그 당시는 김정일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세력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수순으로서 김영한이라는 한국의 주사파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잠깐 도왔었죠. 제가 도우면서도 당신들 다 사실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돕는 거다 이런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직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고 어떤 언론에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품성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악마의 변호를 한 것은 욕 아닌가? 욕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성의 파괴 상태, 이런 것이 당신의 얼굴이다. 제가 그렇게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그 김영환과 함께하는 지금 정치 세력이 지금도 아주 큽니다. 지금 하태경, 태영호 다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지만 나중엔 다 사실이기 때문에 다 인식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그래 당신 주사파니까 감옥 가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잔잔하게 싸우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전두환 연구 첫 번째 본격적으로, 지난주는 이제 서론이었고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전두환 대통령은 학살자가 아니다, 이 강의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는 정말 전투 모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살했죠. 이제 전투 모드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들이 이제 털지 않으면, 과거를 털지 않으면 저는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학살자가 아니다. 아니죠. 일단 학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살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도 그 소위 강주 세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학살 세력이라고 말하거든요. 아주 그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 죽인다, 누구를 킬한다라는 거, 이 죽인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많은 단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제가 이 죽인다가 어떻게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지 일단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워낙에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웃어가면서 좀 말하자면 워밍업을 좀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학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살자가 아닙니다. 학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학살이라는 영어 단어는 slaughter란 단어가 있죠. 이 slaughter란 단어는 동물들을 죽이는 것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아니라 man, 앞에 man을 붙이죠. manslaughter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 사실 실제로 그 미국 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상어는 잘 안 써요. 미국 법에서 manslaughter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것은 진짜 살인, 멀더라고 그러죠. 멀더보다, 살인보다 훨씬 더 약하게 들리는 개념이에요. 이 동물 도살하는 개념에서 manslaughter 하면 학살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과실치사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실치사 그러면 거의 살인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 그 맨슬로터는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맨슬로터를 굳이 구분하면은 involuntary 맨슬로터가 있고요. 그다음 voluntary 맨슬로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한 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그 카톡에 들어가면 아마 보내놨을 거예요. 지금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영어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정리하면서 그 몇 단어를 알려드리는데 지금 카톡에 한번 열어보시면 들어있거든요.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그 HWP로 보냈어요. 제가 굳이 영어 공부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을 학살자로 한다거나 그 광주 사태를 학살이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에 물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학살자라고 말하면 학살 자체가 없었는데 왜 학살이라고 부르느냐, 여러분이 꼭 말해야 됩니다. 이 말이야말로 강력한 선전선동 수단입니다. 학살, 슬러터는 동물들을 도살하는 개념이고, 맨슬로터는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사 중에서도 좀 의도가 있는 것을 볼런터리 맨슬로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맨슬로터는 살인하고 좀 다른 좀 과실이 들어있는 치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호모사이드는 이런 머더, 살인과
맨슬로터 도살 이런 걸 다 합해서 가실치사 이런 것을 합해서 호모사이드라고 합니다. 맨슬로터란 단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동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호모사이드에는 사실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맨슬로터나 머더 같은 개념을 다 합해서 호모사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생경한 영어 단어를 먼저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학살이라는 개념을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학살이라는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영어 단어로는 두 개가 주로 쓰입니다. 하나는 제노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맨슬로터가 아닌 매스커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스커란 단어와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지만 앞으로 왜 이 광주 세력들이 하필이면 학살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의도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통 세력들이 사실은 이 분야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파들한테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많은 사람들을 이미 준비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죠. 저는 이제 이 분야에 사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학살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 단어로는 매스커 아니면은 그 제노사이드로 쓰입니다. 유대인 학살은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경 구약에 나오는 번제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우리 인종을, 우리 민족을 제사 지냈다? 이거 기분 나쁜데? 성경에서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제물로 썼다니? 이런 단어 너무 싫어.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쓰고 있죠. 어쨌든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이지만 그래도 유대인 외에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대량 학살 개념은 사실은 이 매스커하고 그 제노사이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노사이드라는 개념도 이 제노스라는 개념도 제노스가 그리스 말이에요. 이 그리스 말 제노스라는 것은 인종이라는 개념이고 사이드는 죽임. 아까 말씀드렸던 머더예요. 머더. 죽이는 게 호모사이드.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광주의 경우에는 제노사이드 개념을 넣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광주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에 어떤 그룹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노사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광주 패거리들이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하는 반인도 범죄라는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어필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어떤 그룹도 광주 사태를 제노사이드,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로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는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한 통속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광주 사태를 한국에서만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외국에서 학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패거리인데 그때도 제노사이드 개념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량 학살 중에서도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민이나 종교 이런 이유로 딱 죽이는 것.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제노사이드 개념의 대량 학살로 인정된 것이 지금까지 3-4건밖에 없습니다. 이 제노사이드라는 것이 국제법의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된 것은 1940년대 말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 실제로 거의 70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실제로 70년 더 넘었죠. 제노사이드로 인정된 그런 대량 학살은 발칸 반도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르완다, 사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노사이드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인종 청소, 그 레이셜 클렌징, 에스닉 클렌징이라고 그러죠. 에스닉 클렌징이라는 인종 청소 개념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익스터미네이션이나 절멸을 시키는 어떤 종류의 그룹을 절멸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학살이라는 개념은 제노사이드로 번역되는 학살이라는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아예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그 제노사이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은 그 헤르체고비나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게 전문 지식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건 좀 학살이야라고 인정을 받은 케이스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 사태, 발칸 사태의 거의 마지막 그 사건이죠. 스레브레니차, 발음이 어렵습니다.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 요것만 국제사회에서 그나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십수년을 검토하고 나서 제노사이드로 인정해 준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1995년 7월에 있었는데 8,753명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8,753명이 문제된 사건인데 지금 그 사건 정도가 제노사이드로 그나마 인정됩니다.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광주에 대해서 학살이라는 단어를 붙이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학살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고 제 가까운 친척들도 얘기하다 보면 뭐 전두환 학살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그냥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술에 넘어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광주 학살설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퍼뜨린 사람은 황석영입니다. 황석영의 여러분 지금 황석영이 새롭게 책을 냈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보십시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 책이 바로 그 황석영이 1980년대 냈던 책을 다시 재출간했습니다. 재출간하면서 값이 비싸져가지고요. 제가 좀 슬퍼했어요. 어쨌든 샀습니다. 자료기 때문에. 원래 이 책의 별명이 넘어넘어였어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였어요. 학술적으로 공부하실 분이 아니면 이 책은 사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책만 돌아다니고 바로 이 책 전두환 회고록 1권을 지금 막아버렸다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사실은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죽음을 넘어 시대에 넘어 이 책이 새로 나올 때도 역시 전두환 대통령을 학살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광주에서 학살이 없었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단어가 그래서 매스커예요. 매스커. 지금 제노사이드는 아예 불가능하고, 그리고 반인도 범죄,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도 광주 패거리들이 국제사회에 많이 들고 갔지만 한 번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요즘에 광주 매스커라는 단어는 국제사회에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시 사실은 제대로 된 정규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된 학계 이런 데 쓰는 광주 매스크라고 쓰지 않겠지만은 한국에서 이 단어를 외국에 많이 퍼뜨렸죠. 그래서 이 광주 매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주 매스크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이 매스커라는 단어, 뭐 다른 부를 때 영국에서는 다르게 발음하겠지만 저는 매스커로 발음합니다. 이 매스커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한국어로 그대로 이제 번역된 거 한번 보십시오. 보통 무력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다수의 인간을 잔혹하거나 잔인한 상황에서 죽이는 행위 또는 살해, 가령 보트에 가득 찬 난민들의 학살을 목격했다. 또는 잔인하거나 무절제한 살인, 또는 동물에 대한 대대적인 도살, 완전 파괴 행위, 저자의 전통적인 연방주의 전제에 대한 대형학살,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쓰인다는 건데, 이 매스커라는 단어가 적합하려면 실제로 광주에서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성립되려면 한쪽은 아무도 무장을 하지 않았고 또는 정보에 있어서도 완전한 그런 불균형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학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무려 38군데의 무기고를 털어서 소위 말하는 도시 게릴라와 같은 시민군이라고 부르는데, 시민이 무장하면 이미 시민이 아닌데 왜 시민군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시민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장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수부대와 거의 이 무장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같았습니다. 불균형이 아니에요. 물론 뭐 탱크가 있었더니 이런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공수부대가 일군의 시민들을 소위 말하는 무찌르기 위해서 학살하기 위해서 가 있는 그런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왜 공수부대를 광주에 보내느냐? 보냈기 때문에 전쟁을 공수부대 투입 자체가 하나의 전쟁 도발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황석영의 주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료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권력이 진공 상태에 있었고 말하자면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최규하라는 일종의 관리형 대통령이 있었지만 권력 자체는 심각한 진공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삼김이 이미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김종필 그리고 실제로는 김재규와 정승환 이런 일군의 군대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사실은 쿠데타를 향해서 일제히 또 그 권력을 향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말하자면은 그 군인이 아닌 그냥 그 한때 외교관이었던 행정가 최교화식의 관리가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쪽이 또 있었던 거죠. 그 역할을 전두환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두환 회고록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실존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장은 보안사령관이 맡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시해에 얽힌 진실을 파헤칠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일은 나 개인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일이었다. 이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고 자동으로 비상계엄령 하에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이 선택한 것입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위기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법적인 행위가 되어야 되나? 그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박수친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학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권력이 진공 상태에 있을 때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공수부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여러 차례 북한이 광주에서 교도소를 공격하도록 지령을 내리는 지령이 감청됐기 때문이죠. 이 감청이 팩트가 아닙니까? 지금 광주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지령이 북한에서 실제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황석영 씨가 그 유명한 너머너머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학살자로 규정하고 그리고 공수부대를 학살군대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북한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북한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 않았는데 스스로 무장해서 그 공수부대랑 싸웠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실입니까? 황석영은 그 2,000명이 그 학살당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군경이 많이 죽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때 죽어나갔던 사람은 사실은 100명에서 군경을 빼고 나면 150명 정도?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1차 결론은 학살이 없었다. 교전이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우라 그러죠. 그리고 조금 그 팩트에 조금만 틀리는 것이 있어서 감옥에 보내버리죠. 지금 어떻게 지만원 박사님이 감옥에 있습니까?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감옥에 안 가는데, 지금 강주 패거리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안 싸우면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다 넘어갑니다. 홍준표 의원이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홍준표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썼습니다. 헤이 홍 시장님, 처음에 님 썼다가 제가 지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주에서 무고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입 닥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25 때도 그럼 무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입 닥쳐야 되겠네요. 그것도 국군 책임입니까? 양민 운운하면서 남노당에게 김달삼이에게 제주도 넘겨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승만을 계속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계속 끝까지 봐줘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된 사태의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요, 좀 뭐 공산주의자들이 발호를 하고 학생들이 좀 거한 걸 주장을 해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또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개인의 실패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는 결국은 굉장히 풍성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반대하면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다 진짜 학살을 해버리죠. 죽여버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봤거든요. 들어봤고 또 1심, 2심, 3심을 가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느리게 천천히 자유민주주의를 이 정도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요, 그렇게 속 편하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도발과 함께 왔죠. 심각한 도발. 대통령 부인이 시해됐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자신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웅산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고 많은 관료들이 돌아가셨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1960년대에 이미 청와대 침탈 경험을 했죠. 그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최고 수뇌부를 시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공짜로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5.18족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님, 정말로 5.18이 자유민주주의 흐름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도 싸우지만 김영삼 YS 패거리와도 이제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사실은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엄청난 일들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을 장악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좌익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와 YS 세력도 늘 뭔가 불안에 시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에 시달리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썼죠. 5.18의 진실이 밝혀지면 홍준표 시장님, 당신의 권력이 무너집니까? YS 비극은 결국은 5.18, IMF 탄핵, 부정선거, 그것 모두의 공모자라는 거죠. 또는 주도자라는 거죠. 다 떠나서 당신들은 김일성이하고 싸울 능력이 안 된다. 인간 도살자 김일성이하고 YS는 못 싸운다. 실제로 김일성이가 YS는 쉽게 생각했죠. 전두환 대통령을 무서워했죠. 박근혜 대통령도 만만치 않았죠. 그 외에는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여러분, 이제는 숨기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진짜 자신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저는 수년간 이제 조금씩 다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20년, 30년 전에도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다 파악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그 시간이 다 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4.3도 물론 남로당이 도발했지만은 무고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5.18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서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넣어서 민주화로 만들었는데 넘어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5.18의 진실이 밝혀지면 홍준표를 비롯한 YS 세력도 권력을 뺏기게 된다고 뜻하는 거죠. 뺏기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사실은 거대한 권력 투쟁입니다. 이 거대한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밀려나 있는 거죠. 권력을 잃었죠. 사실은 권력을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잃었기 때문에 거의 나라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사실은 이미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극우되죠. 극우. 정명석 집단을 비판하면 사탄되잖아요. 극우됩니다. 지금 우리를 극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80년대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답시고 사실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내적으로 뇌파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일단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학살이 일어난 적이 없다. 교전이 있었을 뿐이다. 엄청난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령하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 국군 간에 교전이 있었을 뿐이다. 이게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그 교전은 국군이 사실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국군이 매우 조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유혈을 줄였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교전 때문에 교도소에서 각 교도소 침탈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장을 시도해서 성공했는데 그들이 무장한 것은 대부분 카빈 소총이다. 그래서 카빈 소총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시민군이 죽인 것인데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겨레는 그렇게 죽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시민군이 죽인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학살자가 아닌 것은 사실은 학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전의 비밀을 밝히자고 하면은 극우라고 부릅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넘어갈 것입니까? 지금 이제 한번 제가 이 강주 패거리들이 왜 공산주의자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들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데요. 제가 한번 조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너머를 다시 펴내게 된 이유를 이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수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명박 정권도.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5.18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비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일베를 비롯한 극우 선동가 집단이 5.18의 원인과 성격, 진행 과정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일베를 신경 쓴다는 것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 보수 정부가 들어서자 과거 독재 체제에 편승했던 수구 세력들은 이 사람들은 극우라고도 부르고 수구라고도 부릅니다. 수구 세력들은 가장 먼저 기득권 이념 투쟁의 상투적 수단인 북한을 끌어들여 5.18 강주 항쟁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 말살하려 하였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수차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된 북한 감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자신들이 5.18에 대한 자신들의 지휘 이런 것은 감추지를 않습니다.
그 일본 조총련 그 매체에서 김정일이 5.18 당시에 친히 지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스스로 이실직고 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 김정일은 누구인가? 사실은 김정일은 1974년에 후계자로 확정이 되었지만 6년 정도는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그 6년 동안 그 비밀을 유지하는 동안 김정일은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기 위해서 권력자로서 많은 준비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대대적인 공작이었습니다.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공작 중 하나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공작원을 훈련시켜서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난파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현희, 그리고 그때 김현희와 함께 난파되었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 난파가 아니라 칼 858 폭파범이었죠. 난파 공작원이지만 특히 그때 신이치란 이름으로 왔던 그 이승일 같은 경우는 저는 김승일인지 이승일인지 조금 틀릴 때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일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난파 간첩이었습니다. 난파 간첩이었는데 칼 858도 폭발을 시킨 거죠. 어쨌든 김정일이 이런 종류의 공작원을 대거 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6년을 보내고 그때 그 유명한 요코다 메구미 사건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1980년에 드디어 커밍아웃을 한 것이 북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광주 사태와 함께 북한에서 김정일이 드디어 권력자로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군의 학자들, 특히 그 친북에 가까운 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이미 김일성 정권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공존하는,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정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일의 등장이 1980년이었다는 것은 좀 상징적인데요. 말하자면 1980년대 이래는 이미 김정일 대 전두환 이런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 젊은 권력자 김정일이 아웅산 폭파, 아웅산 테러뿐 아니라 그 올림픽을 막기 위한 칼 858 폭파 이런 정말 희대의 악행들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로 그 김정일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황석영의 그 너머너머, 그들이 부르는 대로 너머너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너머너머를 보면서 야, 이것은 정말 한 100시간을 강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어둠의 시대에서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박현채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남주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한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예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역량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김상윤이 운영하던 녹두 서점은 각종 독서 그룹을 통하여 학생 운동가들을 배출하였고 서울 등 다른 지역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교통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김남주, 윤한봉, 정용화 등이 운영하던 현대문화연구소는 사회운동권의 결집을 모색하면서 현장 운동에 대한 접근을 꾀하였다. 여기 나오는 김남주, 윤한봉, 정용화 등이, 김상윤 등이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1시간에 도저히 끝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나. 녹두 서점이 어떤 서점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서울대 앞에 전야 서점 얘기를 했죠.
전야 서점에 제가 주사파 선배들이 책을 사오라고 해서 책을 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책이 주사파 책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목이 뭐 사람됨의 철학, 그리고 사람과 세계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책을 사러 갔더니 전야 서점에서 책을 숨겨놓은 책을 꺼내주는데요. 거기에 그런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갖 김일성 선집, 전집,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책. 그런 책 파는 데 중에 하나가 녹두 서점입니다. 무슨 자유민주주의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다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민주화로 부릅니다. 공산화 아니에요. 공산화.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녹두 서점에 김상윤 얘기를 했고 김남주 얘기를 했죠. 김남주가 누구입니까? 김남주 위키피디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난민전의 김남주. 제가 대학 다닐 때 직접 와서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죠. 김남주의 난민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그냥 난민전 깃발만 보면 됩니다. 여기 김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나와 있지만 뭐 인혁당 사건과 관련돼 있고 또 난민전 사건 관련되어 있던 이 김남주의 난민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깃발 하나만 보면 됩니다. 네, 이거 베트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깃발을 합한 난민전 깃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겠죠. 네, 좋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이런 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5.18의 북한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를 북한 개입이라고 부릅니까? 고정간첩에게 계속해서 지령을 내리는 그런 지령문이 다 감청이 됐는데 그건 북한 개입이 아닌가요? 김정일이 나서서 진두지휘를 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그런 것은 북한 개입이 아닌가요? 참으로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이 그 항석영의 재판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또 누구를 언급합니까? 윤한봉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한봉은 간첩이란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죠. 임수경을 반복시킨 인물이죠. 윤한봉이 단 한 번, 한순간이라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일성과 손을 잡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네요. 김일성 우상숭배 집단을 인정하고 그들을 항일, 민족주의의 표상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집단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폐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 김일성 세력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들의 민주화는 공산화죠. 적화죠. 윤한봉이 누구입니까? 김일성 에이전트죠. 누가 이것을 부인합니까? 제가 한때 이 책을 쓴 항석영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했던 홍성담 화가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그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 기사를 쓰지 않았던 것은 그 인터뷰를 한 도중에 너무 큰 싸움이 나서요. 그 홍성담 화가와의 대담을 제가 중단을 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홍성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홍성담 화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모독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이분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슬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친절했어요. 왜냐하면 5.18의 어떤 한 흐름은 그래도 군부 독재와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 또 정당하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이다. 그 당시 김동길 교수님도 그랬죠. 유건일 주필도 그랬고 김지하 선생도 그랬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김일성하고 손잡는 걸 허용했을까요?
그런데 이 논쟁, 이 홍성담 화가와 제가 그때 그 대담을 하다가 중단이 됐던 이유가 사실은 이 황석영 씨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석영이 광주를 세상에 알린다고 했는데 왜 김일성하고 손을 잡았나? 왜 이 사람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 밥을 먹고 지냈나? 그때 제가 물었죠. 홍성담 스님도 북한에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죠. 간첩죄로 감옥을 사셨는데 그럼 몰래 북한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NC, ND, yes, no를 다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많은 얘기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일성하고 손잡는 것이 어떻게 민주화입니까? 지금 이 세대는, 이 나라는 김일성하고 음으로 양으로 손잡는 세력을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거짓말로 나라를 새까맣게 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황석영이 그런 말을 했네요. 김일성은 을지문덕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니, 이런 작자가 말하는 민주화는 그럼 김일성 우상 숭배를 대한민국에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주의 본질이죠. 5.18의 본질이죠. 그 5.18을 YS가 권력을 위해서 민주화로 둔갑시켜줬고 그 세력들이 실체가 드러날까봐 목숨 걸고 지금 좌익과 손을 잡고 5.18을 지키고 있죠. 5.18뿐만 아니라 이제 남로당의 도발인 것이 거의 정설이 되어 있는 4.3까지도 옹이하고 있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자유민주주의 발언이 가장 웃음각스러워요. 김일성하고 손잡는 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예요? 5.18이 김일성과 손잡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시하는 윤상원. 윤상원은 난민전 아니었나요? 난민전 깃발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난민전하고 대한민국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베트콩처럼 게릴라전을 펼쳐서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민군도 아니고 그냥 빨치산 세력이 30년, 20몇 년 더 버틴 거죠. 게릴라로 불러야 되죠. 게릴라. 게릴라, 자기들도 게릴라로 부르더라고요. 게릴라로 불러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지금 한국에 5.18 세력의 북한과의 연계를 부인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 번째 강의에서 말하겠지만 주사파 전향 문제를 다룰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중에 그 김영한이 제 기사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국정원에 잡혀갈 그 무렵에 그 김영한의 그 숨겨놓았던 비밀이 드러났죠. 그것은 김일성을 만나고 공작금을 받은 사실은 고정 간첩이었다라는 비밀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김영한 씨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취재했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부인도 받고 여동생도 받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정대하 변호사,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한기용, 홍진표 등등의 사람들 다 취재했거든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강철, 김영한 가까이,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국정원이 간첩단을 조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김일성을 만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어머니는 절대 우리 아들이 김일성이하고 손은 잡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딱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영환이가 지금 말지에 한 인터뷰를 읽어보니 국정원 발표가 사실인 것 같아. 1991년 5월에 나는 결코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말은 주사파는 북한을 외국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 발표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우리들을 피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바로 아들 사진만 들고 바로 도망쳐 나왔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죠.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며칠 전에 김영환이 어떤 언론에다가 나는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다라는 인터뷰를 한 걸 보고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이 사람이 일어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김영환, 하태경 이 세력이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날 때까지 일단 싸울 것이고요. 그리고 임정석, 우상호 이런 김영환 키드들이 완전히 손을 털 때까지 싸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백낙청이 만들었더라고요. 백낙청의 창비가 백낙청 이해찬, 그리고 부정선거까지 획책한 이해찬, 그리고 이해찬 뒤에 있는 윤호중,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말 그대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갈 때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책에서 박현채를 언급한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박현채가 대중경제론을 써줬는데 그것이 바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이 대중경제론은 공산주의 경제거든요. 심지어는 수출을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처럼 굶어 죽자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 저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다시 출간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제 맞짱을 뜨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전두환 해고록이라는 이 엄청난 사료를 다 막아버려요? 김일성 해고록은 출판하게 하고 전두환 해고록을 어떻게 막아요? 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이죠. 전두환 해고록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져 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 사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희생이 컸던 만큼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또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유와 이물을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재물이 없을 수 없다고 하겠다. 광주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되었다.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저주함으로써 상처와 분노가 사그라진다면 나로서는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유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5.18 특별법과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에서조차도 광주 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 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더욱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근자의 민주화운동이라는 광주 사태의 성격과 관련해 고착화된 통념을 뒤흔드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제시되자 화살을 맞은 맹수처럼 나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칠어지기도 했다. 전두환 해고록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8 특별법에 YS 세력이 하나가 되었죠. YS, 김영삼이 왜 민자당에 들어가느냐, 왜 노태우와 손을 잡느냐라고 했을 때 김영삼이 그렇게 대답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 네, 김영삼 대통령 호랑이 굴 들어와서 호랑이 잡았죠. 자유민주주의 잡았죠. 그게 지금 오늘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선거 그 전을 할 때 그 당시에 나는 노빠다, 난 노무현파다, 나는 안희정을 좋아한다. 솔직하게 말했죠. 안희정이 누구입니까? 반미 청년회죠. 칼 858은 안기부의 조작이다 라고 주장해서 전국을 강타시켰던 조혁 안희정. 김건희 여사가 세상 천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은 노무현 표가 좀 있으면 갖고 오겠다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고 공산주의와 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타협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정광훈 목사를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악마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악마시 하던데 정광훈 목사님이 참으로 어설플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정확한 것이거든요.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해라. 그리고 6.25 전쟁 도발 책임을 져라.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수십 년 동안 마치 게릴라처럼 숨어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 모든 영역에 다 침투했다. 그 정수에 5.18이 있다. 5.18 신화는 안 된다. 5.18 헌법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까? 홍준표 시장님. YS 세력을 국민의힘에 제거하지 않으면 좌익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5.18을 타고 4.3을 타고 마치 남노당 세력이 스물스물 국민의힘의 보수란 이름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죠. 이 팩트를 다 알면서도 지금 한국 정통 자유 우파들이 봐주고 있거든요. 지금 홍준표 시장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 알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민주화에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지 않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다 알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다 봐주다가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끝이 좋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것이 향락가, 마약가, 주식가, 비트코인에 빠져서 이게 대사를 이루고 있죠. 이들이 아직도 전두환은 학살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국가 과제가 항일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 현실을 보는 제 전제가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 이런 관점입니다.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 주사파들은 김일성이하고 똑같죠?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똑같죠? 저의 적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당신들은 지금 뭐 합법적으로 안 하면 사람 자살시키니까요. 죽여서 자살 위장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선관위도 다 장악해서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전남대 82학번.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이런 겁니까? 북한처럼 되는 거? 선거를 망가뜨리면 북한처럼 되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항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은 17일 밤 5월 17일이겠죠. 11시 무렵 동교동 자택에서 수경사 헌병 19명에 의해 연행됐고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같은 시각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신당동 자택에서 전남대 복적생 정동여는
1시간 뒤인 밤 12시경 광주 지역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에게 각각 연행됐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읽어드립니까? 우리가 1980년대에 다시 한번 군인이 통치하는 일을 겪었지만 만약 대안이 있었을까요? 군인이 아닌 그러면 김영삼, 김대중 아니면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들은 역시 군인이니까 또 다시 군부, 김재규, 정승화 등에 의한 군부, 이런 게 다 대안일까요? 무슨 대안일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집을 지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집 지어져 있는 집에 지금 즐기고 있지만 집을 짓는 동안에는 쉽게 지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짓는 동안에 사실은 그 역사의 부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그래도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자들, 김일성과 손잡고 아주 적대적인 방식의 소위 민주화를 했던 사람들, 지금쯤에 와서는 우리가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김일성과 손잡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인가요? 어떻게 민족주의이고 어떻게 평화인가요? 이 거짓말로 나라가 지금 완전히 병들어 버렸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저는 역사와의 전쟁을 벌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오늘 제가 이제 결국은 전두환은 학살자가 아니다, 광주에서 학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참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는데요. 광주 패거리가 모두 북한과 손잡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대한민국에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살도 있고, 또 하나는 공수부대가 무차별 학살을 한 증거 중에 하나로 헬기 사격. 그러니까 영화 헌트에서 가장 몸서리치는 것처럼 말한 것이 헬기 사격이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를 죽인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헬기 사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헬기가 밑에서 공격을 당했죠. 이런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다음 세대가 북한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거짓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타임에서 제가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이 헬기 사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 사격을 직접 헬기를 타고 겪었던 분의 증언과, 그리고 그 5.18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연구자 중에 한 분, 그 김대령 박사님,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님의 역사로서의 5.18, 지금 제가 3권 4권을 갖고 있고 1권 2권은 지금 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시려면 다 PDF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로서의 5.18은 사료를 통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그 자료, 찬반 토론 자료가 있죠. 김대령 박사님을 제가 지난주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좀 부탁드렸더니 인터뷰 말고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셔서 제가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질문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그것을 녹음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은 학살자가 아니다, 학살이 없었다, 이런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요, 헬기 사격도 없었다, 오히려 헬기가 공격을 당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 학살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교전이 있었죠. 그러면 그 교전을 위한 시민군 무장을 어떻게 했나? 여기에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무장을 합니까? 38개 전남 각 지에 있는 무기고를 텁니까? 그리고 무기고를 틀기 전에 사단 그 집차를 어떻게 다 멈춰 세우고 다 뺏어갑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보에 있어서도 소위 시민군, 광주 도시 게릴라들 그들이 모두 다 정보에 있어서도 기가 막힌 정보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군이 갈 것을 알고 잠복을 해 있고 9명이나 죽입니까? 알지산수법으로. 다시 말하면 광주는 학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폭약이 도청에 장전되었고 이런 사태 이거 학살을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살은 조용히 아무 무장도 안 하고 있는 시민들이 무도하게 이렇게 당하는 걸 말하죠. 그런 일 없었어요.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됩니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산화를 획책했던 사람들이 거짓말로 언론을 장악하고 학교를 장악해서 한 세대를 망가뜨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참깨 방송 김종환 선생님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짧게 이렇게 들려드리고 뒤에는 그 김대영 박사님과 제가 나눴던 얘기를 또 좀 줄여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참모들 태우고 그 조공 비행을 해서 금남로까지 갔죠. 그 참모들 몇 명이나 태고? 그때 기억으로는 5명인가 6명 탔던 것 같은데요. 조공 비행하면서 이제 금남로로 갔어. 예, 금남로 쪽에 이제 헬기가 앉을 만한 아마 그 내 생각에는 거기서부터 착륙해서 있잖아요. 보병들을 풀어서 그 센터에서 잡아나가려고 쓰나 봐요. 그 진압을 하려고 쓴 것 같아요. 월남에서 같이 이제 장거리 내려서. 예, 그 내려서 이렇게 그 중심 외곽에서 아니라 센터에서 막바로 있잖아요. 헬기가 20대니까. 20대니까. 그렇지. 충분히 병력 수송이 되지. 되죠. 근데 이제 피탄을 그러니까 총을 쏘고 맞으니까 나온 거죠. 그렇게 몇 바퀴 돌고 총을 맞았어. 여러 번 돌았죠. 뱅뱅뱅뱅. 몇 바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주로 도청 주변을 많이 돌았나요? 거기 있는데 거기 뱅뱅뱅뱅 조공비행.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그렇 조공인데. 네, 조공으로 했죠. 근데 그때 밑에 무장 병력이 있다는 거는 생각 안 해? 무장 폭도가 있다는 생각 안 하네? 전혀 안 했죠, 전혀. 전혀 안 했지. 그럼 어디서 무장했던 걸 발견했어? 그게 바로 그 MBC 방송산지 하여튼 뭐 좌우간 건물에 철탑이 넘어가 있는데 철탑 사이에서 이제 연기가 팍팍 나는데 그 사이에서 두건을 하고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건 이게 한 놈이야 몇 명? 여러 명 있었겠죠. 근데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나? 예. 그때 보고 이제 딱 마주치고 그 M1 소총으로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소총이 그 분명히 M1이다. 100% M1. 철탑에 기대서 있잖아요. 이 비행기는 있잖아요. 이 두랄루미늄 아니기 때문에 총이 맞으면 팍팍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팍팍팍 벌어진다고. 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우리는 막바로 이탈해 버렸어요. 제 기억으로 분명히 맞았습니다. 두 번 외쳤어 내가. 예. 헬기에서 쏘았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5.18 진행해서 좀 과장되게 주장하고 또 그 부분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5.18 묘지에 가면은 박금희의 묘지가 있어요. 박금희는 그 고등학생의 총유발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5.18 쪽에서는 이제 5월 21일 헌혈하러 기독정원에 갔다가 헬기 사격으로 사망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5월 21일에 여고생이 딱 한 명 사망했는데 그 이름이 박금희거든요. 자, 그러면 여고생 사망 이거는 5.18 측에서는 굉장히 홍보 가치가 많아요. 지금 정의원 군이 어제 5.18 묘지에 가서 굉장히 많은 묘지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대부분의 거기 안장되어 있는 시신들은 강주 사타와 전혀 관계없는 시신들이거든요. 이 바꿈이 굉장히 5.18 쪽에서는 뭐 국군에게 누명을 씌우는 선전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사람들에게 굉장히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국군과 전두환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이거든요. 그래서 헬기 사격이 사실은 뭐 있어야 되는 것이 단지 도비어 신부 명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헬기 사격 희생자들 강제 재판으로. 그런데 아까 도시 게릴라라는 말은 그 소위 말하는 시민군들도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는 그냥 게릴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시민이 무장하면 이미 시민이 아닌데 왜 시민군이란 말을 그렇게 선호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강주 사태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네네. 그런 용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목표도 없었어요. 그런 거는 시민군들은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시민군이라는 명칭이 없었거든요. 강사태 당시에는 무장 난종자들이 뭐 5.18 유공자들이 뭐 민주원대 유공자들이 그러한 개념이 폭도라는 없었어요. 개념을 쓴 것 같아요. 폭도. 스스로는 폭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폭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 뭐 민주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폭력을 좀 미화시켜주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저는 난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21세기에 이런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종류의 권력 현상이죠. 그 알량한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책, 그 황석영의 넘어 그 책에서 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추천사입니다. 이 추천사를 그 브루스 커밍스라는 시카고 대학의 역사 학자가 썼는데요. 브루스 커밍스는 참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인데 브루스 커밍스가 어느 정도 정신이 나가 있는 악마냐면 김정일 코드, 한국에서는 김정일 코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원래 제목은 North Korea Another Country, 북한은 다른 나라다. 또 다른 나라 이런 책인데 김정일 코드로 번역이 됐죠. 이 책에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그 정치범 수용소에 관련된 얘기를 읽었더니 재밌다고 말해요. 한번 제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한 씨가 저술한 평양의 수족관은 재미있고 믿음직한 이야기다. 이 스토리는 프랑스 출판사가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전체주의적 억압상을 다룬 무시무시한 소설로 가공되지 않았다. 그 대신 육친들과 10년간 감금당했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포로 수용소에서 10년간 수용된 전과가 평양 거주나 대학 입학 그리고 엘리트 지위로 진입하는데 반드시 장애물은 아니라는 것을 정언한다. 쉽게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도 살만하니까 나왔겠지. 그리고 포로가 아니죠. 이건 번역을 아마추어가 해서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를 포로 수용소는 군인 수용소를 말하니까요. 어쨌든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도 대학도 갈 수 있었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영혼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소의 그 비참한 참상을 보면서도 그래도 북한은 괜찮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면에 미국은
감옥에 흑인으로 가득 찬 강제 수용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오래되었으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굴락이다. 그곳에는 모든 흑인 청년들의 25% 이상이 감금돼 있다. 이것이 경찰 국가인 북한의 핑계거리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미국인들이 먼저 그들의 내부 도시가 가진 병폐에 대해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죄 지어서 그 감옥가 있는 감옥,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이 형사 국가 형벌권의 핵심적인 요소인 감옥 제도를 부정하는 겁니까? 지금 죄 짓고 감옥 들어간 사람하고 9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무 죄도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위를 뭐 말 한마디로 부정하면 아유 일본이 살기한테 좋았어 이런 말만 해도 말반동이라고 해서 1호 범죄라고 해서 평생 나오지도 못하는 수용소에 보내는데요. 지금 강철한 씨가 있었던 그 혁명화 구역은 그래도 석방되는 사람이 있긴 있었죠. 하지만 북한의 수용소는 대부분이 석방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완전 통제구역. 여러분 제가 안명철의 완전 통제구역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통제구역. 이 안명철의 완전 통제구역을 읽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완전 통제구역, 안명철의 완전 통제구역은 북한 수용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 그때 간수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대한 그 증언은 한마디로 아우슈비츠, 빨리 죽이지 않고 천천히 죽이는 아우슈비츠입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짐승으로 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눈 뜨고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하면 이 그 완전 통제구역을 읽으면서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이 패거리들도 그렇고 이들의 이런 그 거짓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계속 저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정말 김일성의 실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김정일의 실체가 드러나면 안 되고 김정은의 실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은 정명석 집단의 10,000배, 10,000,000배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몰라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야지만 황석영이 그리고 박현채가 김대중이 김남주가 브루스 커밍스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영희가 정당화됩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가 이 추천사에서 제일 먼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목을 광주의 비극은 서울과 워싱턴의 합작품. 이 제목도 참 뻔뻔한데요. 광주 항쟁은 1989년 6월 발생한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흡사하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의 천안문 사태. 중국의 천안문 사태라는 것. 1989년 천안문 사태라는 것은 사실은 덩소평 시대입니다. 모택동 시대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문화대혁명이라는 또 말 그대로 학살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소평 존경해, 모택동 존경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두환 대통령을 학살자로 부릅니다. 얼굴이 있습니까? 낯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요, 또 질이 다릅니다. 김일성 배지 훼손됐다고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소에 던져놓는, 정치범 수용소에 던져놓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런 김일성이하고 손을 잡으면서 감히 민주화란 말을 입에 올리는 당신들, 한 세대가 그렇죠.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가 35명 정도인데 그중에 뭐 운동권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좀 10% 20% 있었을 테고, 나머지 대부분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빨갱이라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래서 뭐 파란 나라를 보아니 그 노래도 빨간 나라로 다 바꿔서 부르고, 또 어떤 애들은 자기가 뚱뚱하다고 말하면 나 김일성 닮았다고 자랑하고 하질 않나.
그 세대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지금 사회 요소에 들어가서 자기들 세대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죠. 가족 중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 감히 공산주의와 싸워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학살자라고 부릅니다. 진짜 학살은 무엇인가? 노스 코리아에서 볼 수 있죠. 저는 김일성이 죽인 것은 진짜 학살이다. 그것은 매스커가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킬링? 죽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노사이드다. Crime against humanity다. 이런 것을 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전환기 정의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Crimes against humanity로 보는 논문을 썼었고요. 제노사이드로 보는 논문을 썼어요. 그것을 읽고 데이빗 호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읽고 유엔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결과가 2014년 북한 인권 상황을 반인도 범죄로 정리하는 UN COI였습니다. 저는 한동대학에서 포항의 작은 대학에서 정말 모기만한 소리로 북한 300만 아사야말로 제노사이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야말로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다. 정말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유엔까지 갔고 그것이 결국은 유엔이 COI라고 하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발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데이빗 허크 씨를 유엔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랭크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했더니 자기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동대학에 오셨었죠. 그분이. 제가 한번 물었어요. 데이빗 허크 씨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수년간 조사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세계적인 그 Human Rights Violations 인권 조사 보고관이에요. 세계적인 팩트 파인더예요. 굉장히 참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제가 그래서 데이빗 허크 씨한테 어떻습니까? 북한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하셨는데요. 유태인 학살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의 차이가 무엇이던가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데이빗 호크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는 빨리, 하나는 천천히 죽이는 거. 하나는 빨리 학살하고 하나는 천천히 학살하는 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스터 데이빗 호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왜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세기 전에는 독일에서 그리고 1세기 후에는 1세기 후가 아니라 중반부터지만은 북한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악독한 나치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이 반인도 범죄자들을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데이빗 호크 씨가 저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전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이거였어요. Sinful desire. 인간의 죄된 욕망.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번역을 하죠. 인간의 정욕, 권력욕. 지금 5.18족들이 이렇게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그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유는 사실은 신화가 사라지면 권력을 잃고 돈을 잃기 때문이죠.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위해서 계속 저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인간 이하로, 수용소에서. 북한 전체가 프리전 스테이트죠. 감옥 국가죠. 항석영, 김일성을 을지문덕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항석영. 그 항석영 옥바라지 하면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모욕하는 홍성담. 이미 죽었지만 박현채, 안재구, 김남주.
다 민주화 운동가입니까? 그런 민주주의를 누가 바랍니까? 그런 나라의 아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네, 오늘의 결론은 전두환은 학살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살이 없었으니까요. 시민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빨치산 정책, 도시 게릴라, 빨치산이 아니라 도시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문명군의 군대가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문명국의 군대가 도청 그래 너네 가져라. 그럼 우리나라에 뭐 한국 내에 섬처럼 자치구가 생기는 겁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은 우리가 기려야 되지만 정말로 무고한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어떤 교전 때문에 정말 운 나쁘게도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불쌍히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선전선동 도구가 되어서 영원히 이 나라를 좀먹는다면 이제부터 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5.18과 싸워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었던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언론계에서는 주갑재 대표입니다. 저한테 많은 그 취재에 있어서 많은 걸 배워주신 분인데 감사해요.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결혼식 주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갑재 대표님을 안 만나요. 박원순 문제 때문에 삐진 것도 있고 광주 5.18에 대해서 이분이 속단하는 것 때문에도 삐졌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속단한 것 때문에 삐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갑재 대표는 YS계인가? 딱 YS 수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보는 겁니다. 대전주의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문민정부를 만들었다. 휴전 중에 만들어진 문민정부가 진짜 문민정부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지금도 싸우고 있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이빨이 다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도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우리의 생명, 재산, 삶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그냥 봐줘야 됩니까? 4.3 여순사건, 5.18 이런 것들을 계속 신화하고 6.25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48년 헌법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48년 건국과 이승만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다 극우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의 적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